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6년 5월 16일 새벽 중국 호남성 영주시에 거주하는 왕모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일찍이 샤오수이 강변으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왕모 씨는 큰 물고기를 기대하며 강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몇 분 후 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네킹 같은 물체는 강물에 따라 살짝 흔들리며 움직였습니다. 왕모 씨는 그 물체가 마네킹이 아닌 느낌이 들어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하여 강둑을 봉쇄하고 조심스럽게 물에 떠있는 물체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체는 알고 보니 머리가 없는 여성이었는데 참상은 보기에도 끔찍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상처와 손톱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오른손 손가락도 다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즉시 수색 범위를 확대하여 그 강을 더욱 철저하게 수색하여 몇 시간 동안의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분실된 부분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법의학자의 감사 결과에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는 사건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조사에 피해자의 신원이 바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쥔체이였고 70세의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남편을 잃어 아들 리잉제와 함께 살다가 아들이 결혼한 후 혼자 살게 된 겁니다. 독립한 아들은 자주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이웃들의 소문에 따르면 진체이와 며느리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 리잉제를 찾아 그에게서 몇 가지 단서를 얻고자 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리잉제는 유난히 평온했는데 경찰이 나타났을 때 큰 놀라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언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냐고 묻자 리잉제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경찰의 조사와 달랐는데요. 리잉제의 집은 쥔체이의 집에서 불과 15km 떨어져 있었고 이웃들은 두 모자가 자주 서로를 방문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리잉제는 왜 어머니 쥔체이와의 연락을 숨겼을까요? 그가 주장하는 장기간의 연락 두절은 이웃들의 증언과 크게 차이가 나 경찰은 의심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의 최종 보고서가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쥔체이의 몸에서 추출한 남성의 DNA가 그녀 자신의 DNA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잉제에게 아주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였는데요. 경찰은 그를 바로 체포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후 신문 과정에서 리잉제는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는 어머니와 무려 26년 동안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이 윤리적 용납할 수 없는 비밀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리잉제는 자신이 이 불륜관계의 진정한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리잉제는 호남성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 리잉제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흐릿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아주 슬퍼했는데요. 그러다 그녀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에 슬픔을 품고 도시로 나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쥔체이는 아들 리잉제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리잉제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리잉제에게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했지만 노년이라 리잉제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가 17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쥔체이는 리잉제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리잉제는 어머니가 돌아오면 오랫동안 갈망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람을 소름 돋게 한 비정상적인 관계였습니다. 쥔체이는 매일 리잉제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밤에도 아들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삶은 리잉제를 질식하게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어느 휴일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리잉제는
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매우 반가워하며 푸짐한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모자는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어느새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진치에는 술에 취한 류잉재를 부축하여 침실로 데려가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 껴안고 침대에 같이 눕혔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성의 방어막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무너졌고 두 모자는 금기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여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류잉재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진채이는 두 사람 사이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더욱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평범한 모자처럼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친밀한 연인으로 변했습니다. 모자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류잉재가 20살이 될 때까지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 진채이와의 왜곡된 관계를 끊기를 바랬지만 그는 3번의 결혼 중 2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번 이혼하게 된 건 진채이 때문이었는데요. 진채이는 아들이 며느리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질투를 참지 못해 이상한 말을 했으며 때로는 며느리 앞에서 류잉재에게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들은 점차 시어머니 진채이의 불쾌한 행동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했는데요. 진채이는 아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2번이나 그의 결혼을 망쳤습니다. 류잉재는 어머니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류잉재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했지만 어머니가 전화하면 할 수 없어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 불편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때로 진치에는 그를 집으로 보내지 않아 그는 어머니의 집에서 묵기도 했는데요. 그런 삶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평온해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2006년 어느 밤 류잉재는 힘들게 번 600위안 하나로 약 11만 원이 되는 돈을 모두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생활비로 남편이 90위안 하나로 약 1만 7천 원의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그가 그 돈을 진채에게 준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요. 억울한 류잉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또 며칠 전 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했던 일이 떠올라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밤은 깊어졌는데요. 그는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 진채이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꽉 끼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체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담요를 허벅지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들의 도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류잉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진채이는 침대에 누워 왔구나? 널 3일 동안 기다렸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자신과 관계를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 류잉재는 70세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나누는 류잉재는 진채에게 아내와 돈 때문에 다툰 일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진채는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아내를 욕하며 며느리가 성격이 까다롭고 거만한 여자라고 욕했습니다. 진채는 류잉재에게 더 이상 못 살겠으면 이혼하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다 진채는 자신의 불만을 토로한 후 류잉재에게 100위안 하나로 약 1만 9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류잉재는 이미 모든 돈을 아내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줄 돈이 없었는데요. 류잉재가 거부하자 진채는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채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2년 동안 이어져 온 두 사람의 부도덕한 관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진채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류잉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6년 동안 진채는 계속하여 그의 결혼을 망쳐 그가 오늘날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그는 성격이 불같은 아내와 함께 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류잉재의 청춘은 진채에게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에게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난 류잉재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으며 오직 진채이만 없어지면 모든 일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억압으로 그의 정신 상태는 붕괴 직전에 있었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류잉재는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그녀 몸에 올라가 손으로 목을 꽉 잡았습니다. 70세에 가까운 진채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어머니를 해친 이후 류잉재는 더욱 잔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도구를 찾아 어머니의 머리와 오른손 손가락을 자른 후 그 부분들을 가방에 담아 인근에 있는 강에 버렸습니다. 이 모든 범행을 마친 후 그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솜과 담요로 어머니의 몸을 싸서 샤오스이 강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보호자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류잉재가 어머니 진채이와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그녀를 숨지게 하여 고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진채이가 자신의 친아들인 류잉재와 장기간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채이가 류잉재의 결혼 생활에 여러 차례 간섭하여 2번의 이혼으로 이어진 사실과 류잉재의 자백 태도가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류잉재에게 극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 혼자 집에 있을 때 인형이나 마네킹이 무서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디를 가든 인형의 눈은 마치 비웃는 듯이 사람을 쳐다보는 것 같죠?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인형과 관련된 사건으로 홍콩에서 가장 귀괴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빛나는 헬로키티 인형, 끊임없이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 그리고 이상하게 숨지게 된 여경, 이 모든 것이 헬로키티 사건에 얽혀 있습니다. 1999년 3월 17일 낡은 건물의 유 여사는 떨고 있는 판민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녀는 갈 곳이 없어 유 여사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었는데요. 유 여사는 소파에 앉아 판민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판민이가 느끼는 고통과 후회는 유 여사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 여사가 무언가 말하려고 할 때 밖에서 급박한 노크 소리가 들려와 판민이를 긴장하게 하였습니다. 유 여사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때 그 순간 욕설과 협박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판민이가 나오지 않으면 숨지게 되더라도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얼마 안 돼 2명의 건장한 남성이 강제로 유 여사의 집을 쳐들어가 판민이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이 든 유 여사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 여사의 아들이 얼마 전에 만나게 된 여자친구 판민이였습니다. 판민이의 불행한 삶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판민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도박에 미쳐 결국 딸과 아내를 떠났는데요. 판민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게 된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혼하여 판민이를 고모에게 맡겨 키웠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판민이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어 사춘기 시절에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후 판민이는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 졸업 후에는 판매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점점 나아질 것 같았지만 아쉽게도 나쁜 친구를 사귀면서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결국 판민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몸을 팔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유 여사의 아들인 아신을 만나 급격하게 사랑에 빠져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사람은 유 여사의 집에서 아이를 낳기까지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 여사의 아들은 게으르고 가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마냥 유 여사와 판민이가 함께 노력만 하면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민이가 조직폭력배인 천문락을 만나면서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었는데요. 1997년 판민이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천문락에 4천 홍콩달러, 하나로 약 69만 원과 명품 라이터, 휴대폰 등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도둑이
결국 더욱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천문락에게 들키게 된 판민이가 돈을 갚지 못하자 천문락은 그녀가 훔친 물건을 고리대금으로 치며 그녀에게 강제로 몸을 팔게 하였습니다. 판민이는 1년 넘게 계속하여 일해왔으며 심지어 중간에 임신까지 했지만 천문락은 판민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훔쳤던 돈은 점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리고 1년 동안 판민이의 건강도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판민이는 유여사의 집으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천문락의 부하들은 그녀를 찾아내 다시 데려갔습니다. 참사 추위에 한 낡고 지저분한 임대 아파트에서 샤오방은 처음으로 판민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샤오방은 천문락의 부하 량웨이륜의 여자친구인데 2월에 천문락이 아파트를 임대하여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 거주하고 있는 샤오방은 판민이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볼 줄 몰랐는데요. 판민이의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고 난폭한 남자친구 량웨이륜과 천문락의 부하 한 명은 판민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추후 샤오방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량웨이륜은 판민이에게 빚진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샤오방은 고통스러워 애원과 신음을 내는 판민이 옆에서 냉정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문제 소녀였던 그녀는 이런 장면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폭행이 끝나고 나서 판민이는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는데 얼굴은 멍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천문락이 나타났는데 당시 판민이는 이미 구석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천문락은 부하들에게 기름을 가져와 판민이를 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판민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잔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샤오방은 더 이상 볼 수 없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판민이는 여전히 풀려나지 않았는데요. 샤오방은 다른 방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판민이에게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샤오방은 그냥 방에 숨어 있으려고 했지만 천문락은 그녀를 불러 그들과 같이 판민이를 구타하게 지시했습니다. 천문락은 샤오방에게 고춧가루를 건네며 판민이의 상처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샤오방은 그의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에 이미 상처투성이인 판민이는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땅을 고르며 신음했습니다. 샤오방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며칠 후 남자친구는 샤오방에게 판민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려줘 샤오방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본인도 같이 구타한 사람이 숨졌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천문락은 더욱 공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판민이를 토막내서 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섬뜩한 냄새는 임대 아파트 곳곳에 퍼지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 천문락은 샤오방에게 다가가더니 샤오방 옆에 있던 헬로키티 인형을 잡아들고 인형 속에 솜을 꺼낸 이후 판민이의 머리를 인형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부하들은 천문락이 영리하다며 칭찬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경찰이 판민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겉으로는 귀여운 헬로키티 인형 속에 피해자의 머리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판민이가 참변을 당한 이후 샤오방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온몸이 붉은색으로 뒤덮이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여자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샤오방은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었지만 천문락을 배신할 수가 없어 비밀을 마음속에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샤오방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는데요. 그녀는 밤이 아니어도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게 되었으며 고개를 돌리면 희미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봄에는 쉽게 부패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임대 아파트에서는 악취가 계속 나게 되어 주변 이웃들은 곧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여경을 처음 보게 된 샤오방은 여경에게 정의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당시 샤오방은 자신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했지만 그 여경이 결국 참변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4월에 한 여경이 임대 아파트를 조사하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경은 비어있는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방 안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짙은 악취였는데요. 벽에 기대어 있는 헬로키티 인형에는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경은 방 안 전체를 둘러보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샤오빙에게 청결에 신경 쓰라고 일러주고 떠났습니다. 처음 샤오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여경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게 된 샤오방은 소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소년원의 사회복지사가 샤오방이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게 되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한동안 두려움 속에 생활해온 샤오방은 참지 못해 결국 사회복지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999년 5월 26일 샤오방은 오랜만에 임대 아파트를 다시 찾았는데요. 건물 아래층에 도착하자 샤오방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던 경찰은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곧 경찰은 헬로키티 인형이 발견하게 되어 인형 안에 있는 판민이의 머리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머리는 이미 완전히 부패했는데요. 곧 많은 경찰이 출동하여 천물락, 양승주, 량에이룬 3명을 체포했습니다. 샤오방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자신이 다시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방은 그 후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천물락을 중심으로 한 범죄 조직은 증거를 처리하는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DNA 검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범죄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판민이라는 거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검찰은 그들에게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인인 샤오방은 판민이가 숨지게 된 장면을 보지 못하여 그녀의 진술만으로는 판민이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은 난항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판민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어려운 임무는 법의학자인 양가국 박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양가국 박사는 사진 중첩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치아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뼈의 치아 특징과 판민이의 치아 특징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가국 박사는 피해자의 머리뼈 모양과 판민이의 얼굴 윤곽을 비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리뼈의 각도를 조정하며 사진 속 얼굴 특징과 완벽하게 일치할 때까지 연구했습니다. 재판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결국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배심원단은 6대1로 피고인 3명에 대한 고의상해죄는 인정하지 않고 과실상해죄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 사건의 잔혹한 범죄 수법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3명의 피고인에게 전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샤오방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밤 샤오방은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방을 수색했던 여경을 보았는데 여경은 계속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한 뉴스 기사문이 샤오방의 눈길을 사로잡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방을 수색하여 진실을 놓치게 된 여경이 얼마 전에 그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공포에 질린 샤오방은 만약 자신이 용기를 내서 사회복지사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대법원 사법 상무관 코린 레이니는 늦은 밤 기이하게 사라졌는데 숨진 채 외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사건을 조사하다 피해자의 남편 유명 변호사 로이드 레이니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확보된 여러 증거로 경찰은 로이드의 변명을 듣지 않고 강제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곧 유명 변호사가 아내를 해쳤다는 소식은 호주 전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범이 잡혀 사건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건은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범은 또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이번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7년 8월 8일 호주 퍼스 경찰서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현지에서 유명한 변호사 로이드였는데요. 그는 호주 대법원 사법 상무관 일을 하는 아내 코린이 전날 밤에 휘트니스 센터로 댄스 수업을 받으러 집을 떠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출근도 하지 않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로이드는 경찰에게 아내가 사고당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로이드 부부는 현지에서 아주 유명하여 경찰은 사건이 그녀의 실종을 중요시하고 바로 경찰을 파견하여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이드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코린이 참석한 피트니스 댄스 수업부터 수사하여 곧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댄스 학원의 멤버들에 따르면 그날 밤 코린의 기분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녀는 21시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의논할 문제가 있다며 학원을 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거였는데요. 이에 경찰은 코린이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를 전부 확인하여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8월 15일에 코린의 실종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자 한 사람이 TV를 보고 경찰에 신고 전화하였습니다. 그는 인근에 있는 수비아코 동네에서 코린의 승용차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신고받은 경찰은 밤새 현장으로 출동하여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통해 해당 차량이 바로 코린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차량이란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은 코린의 집까지 차로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린은 차에 없었으며 경찰은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코린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승용차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해 포기하려던 순간 차량 밑에 기름 얼룩이 그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다시 차량을 확인하며 결국 그 차에 충돌 흔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료 탱크는 누유가 매우 심각했고 주차된 바닥에서부터 어딘가로 뻗어나갔습니다. 경찰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간 후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무덤을 발견하여 불길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덤 안에는 얼굴이 아래로 기이한 자세로 있는 숨진 지 오래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그 여성이 바로 며칠 동안 실종된 코린이고 숨진 시각은 8월 7일 밤이었습니다. 코린의 목에는 뚜렷한 졸린 흔적이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코트는 찢어졌지만 속옷은 온전했고 몸에 강제로 관계를 한 흔적도 없어 경찰은 범인이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후 그녀를 해칠 가능성은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외진 곳에 묻어놓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게 주차한 거로 봐 범인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그녀의 지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의심하며 코린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사하면 할수록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코린의 남편이 수상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코린이 사라진 후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로이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색영장을 신청하기도 전에 로이드는 이미 적극적으로 경찰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 수색하게 하였습니다.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로이드의 협조에 보다 빨리 사건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린이 숨진 채 발견된 후 몇 가지 세부 사항이 경찰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코린의 머리카락에서 단풍나무에 아주 작은 씨앗 두 알이 있었는데 주위에는 그런 종류의 단풍나무가 없어 씨앗은 다른 곳에서 그녀의 머리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린의 신발 옆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위에는 모래와 이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죄수가 숨진 코린을 끌고 갈 때 생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리고 그 이끼도 사람을 발견한 현장에 없는 종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린의 집마당에 단풍나무가 있었으며 그 나무에 그늘에 이끼가 있었습니다. 법의학자의 감사 결과 그 두 개의 단풍 씨앗은 바로 코린의 집 바닥에 있는 단풍나무에서 떨어졌으며 모래와 이끼도 전부 그 마당에서 나온 겁니다.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코린은 그날 밤 피트니스 댄스 연습 수업을 마친 후 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니라 적어도 집 앞마당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만약 로이드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는 분명 경찰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이때 경찰은 다른 사건을 처리하던 중
킹스파크에서 로이드의 이름이 적힌 연회장 배지를 발견한 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코린이 근처에 묻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에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 배지는 코린이 묻힌 곳에서 불과 10m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로이드의 의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로이드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며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 로이드가 소문처럼 온화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와 캐리는 말로만 부부였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서로 보기만 하면 싸우게 되었습니다. 퍼스 법조계에서 로이드와 코린의 사랑 이야기가 한때 사람들을 부럽게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호주 원주민은 아니지만 각자의 노력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는 대학 졸업한 후 연방정부에 입사하여 여러 정부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능력이 뛰어난 형사검사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로펌을 설립하여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하여 엄청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코린은 호주의 정부기관에서 가장 하급 직원으로 시작하여 호주 대법원의 사법 상무관이 되었습니다. 로이드가 이를 그만두기 전보다 많이 높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부가 권력과 재력이 탄탄하여 아주 행복할 거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9년 코린이 임신하고 있을 때 로이드는 한 여성 검사와 바람을 피웠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만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는데요. 그러다 2004년에 내연녀가 결혼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린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로이드와 엄청 많이 싸웠었는데 두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코린은 로이드와 바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람둥이 남편과 각방을 쓰며 다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지 않으며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척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2007년에 44세의 코린은 더 이상 참기 싫어 로이드에게 이혼하자고 하며 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는데요. 선임 변호사로서 로이드는 그는 혼인을 배제하고 또 도박하는 습관도 있어 세무장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에 재산 확인에 들어가게 되면 코린이 바로 상황을 알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딸에 대한 양육권을 독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이드는 코린이 이혼하자는 거에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린은 쉽게 넘어갈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코린은 로이드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하는데 빨리 재산 분할할 준비를 하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코린은 로이드가 저지른 모든 짓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린의 위협에 로이드는 할 수 없이 그녀의 요구를 동의하였는데요. 2007년 8월 7일 밤 코린이 피해가 된 날에 로이드는 코린에게 재산 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화 좀 하자고 하였습니다. 로이드의 말을 들은 코린은 그날 밤 피트니스 댄스 수업을 일찍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코린은 아시다시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코린은 아마도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됐을 가능성이 높아 로이드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0일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로이드가 코린 사건의 유일하고 유력한 용의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가 2,000호주 달러, 하나로 약 176만 원으로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 몰래 CCTV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기소에 로이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경찰을 기소하여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이 되어서야 경찰은 결심을 하여 경찰을 파견해 로이드를 체포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때 코린은 숨진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주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제출한 파일에는 코린의 피해 과정을 재현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8월 7일 저녁 9시 30분에 코린은 집으로 돌아가 로이드와 이혼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얘기 중 로이드는 재산 증명 제공을 거부했으며 코린의 주의를 피해 밧줄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며 둔기로 그녀가 숨질 때까지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로이드는 아주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코린의 시신을 침실에 숨겼다가 저녁 23시에 큰딸이 파티를 마치고 돌아와 잠들고서야 코린을 조용히 차로 옮겨 킹스공원으로 옮긴 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너무 어두워 그는 난간에 부딪히게 되어 기름 탱크가 새게 되어 할 수 없이 근처에 주차하여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의 추측은 또 그날 밤에 코린이 입었던 코트가 왜 침실에 있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그녀의 몸에 있는 나무 씨앗과 이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로이드는 법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와 추측에 대해 강력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코린이 자택에서 숨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누구도 코린이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에 집으로 돌아온 큰딸도 어머니의 차량이 주위에 주차된 걸 보지 못했으며 경찰의 여러 번 수사에도 집안에 싸운 흔적이나 사격으로 생긴 붉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 두 딸과 이웃들도 다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여 그들의 집은 범행 현장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코린을 매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경찰의 제안에 따르면 건장한 중년 남성이 모든 걸 완료하려면 최소 5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집 앞에서 큰딸을 배웅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큰딸이 집으로 돌아간 후 30분 후 잠든 거로 하여 로이드가 숨진 코린을 처리한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아침 7시 20분에 두 딸을 깨워 아침을 만든 후 그녀들을 학교로 보내줘야 하며 또 법원으로 가 재판을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로이드의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누구도 그에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즉 50대의 남성이 성인 여성을 처리하고 몇 시간 만에 체력이 회복되어 평소와 행동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로이드는 허리 상처를 입은 적이 있고 67kg 밖에 안 되는 남성이고 코린의 생전 몸무게는 78kg에 일러 로이드는 그녀를 이동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무덤을 파고 그녀를 묻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범행 도구와 무덤을 파는 삽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코린의 집에 있던 유일한 삽은 그녀가 피해가 되기 오래전에 이웃이 빌려갔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코린의 차와 그녀가 입고 있던 옷에서도 로이드의 지문을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즉 로이드는 범행 동기가 있더라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경찰의 추측은 로이드가 실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이드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코린이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전부터 서로와 얘기하지 않아 또 코린이 때때로 외박하는 일이 있어 이에 로이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딸이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 잤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 아침에 딸들이 어머니의 외투가 집에 있는 걸 발견했는데 어머니가 귀가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어젯밤에 엄마가 아주 늦게 돌아와 아침 일찍 출근했을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로이드는 출근한 후 코린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로이드는 코린이 참변을 당해 이미 너무 속이 상한다며 경찰이 상상을 근거로 본인을 범인으로 지적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측은 3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증인을 재판에 불러 700개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여 로이드가 범인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로이드가 코린을 해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로이드에게 무죄 판결을 하여 그는 법정에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명 변호사가 아내를 해친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린의 사건은 정말 이렇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만약 로이드가 코린을 해친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그녀를 해쳤을까요? 범인은 코린을 해치기만 하고 범행을 저지른 후 또 힘들게 그녀를 묻었습니다. 그럼 그 의문의 범인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한 것일까요? 오늘날 코린의 사건은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건은 아직 결론이 없었는데 아마 결코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린의 두 딸은 어머니 없이 크게 되었고 그녀의 부모는 딸을 잃게 되고 그녀의 자매들은 한 명의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또 경찰로부터 거액의 배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코린이 세상을 떠난 후 로이드만 이익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이에 호주 경찰은 여전히 로이드가 코린을 해친 유일한 용의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마도 언젠가 밝혀지게 되며 사건 속 숨겨진 어떤 비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로이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